매년 돌아오는 금융시장 여름철 위기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여름철은 시장 참가자들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그만큼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죠. 또 올해는 달러 급락설마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더 약세가 될지 안 될지 한번 KB증권 임재균 연구원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7월 달이면은 맨날 미국 부도설 이런 게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재정 수지 결제되는 거에서 부족분이 생기는 시기잖아요. 7월 달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나오는데 항상 지나갔잖아요. 아무 일 없이. 뭐 한도가 차면 그냥 뭐 연장해주고 더 늘리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이제는 한도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연말은 부클로징을 하고 그럼 연초 되면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분들은 새해 장사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달리죠. 그럼 보통 이제 새해를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좀 상승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게 1년 내내 장이 좋은 경우는 없어요. 1년 내내 좋은 경우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조정장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름 돼서 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상반기에 좀 굉장히 장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뭔가 리스크가 없을까라고 좀 놓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름 휴가에 앞두고 나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뜸해집니다. 뭐 이것들은 뭐 미국, 한국, 뭐 유럽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휴가를 가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뜸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리스크 요인을 좀 짚어보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뭐 미국은 이제 보통 회계연도가 좀 우리나라와 다르게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는데 그럼 새로운 회계연도에 따른 예산을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름 내내 이제 국회에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재정에 대한 생각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생각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감세안을 보시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 감세안에 따라서 좀 생각 차이가 크다 보니까는 이런 좀 이슈,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좀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이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는 나오고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미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원하는 거는 미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바라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경우에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는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들이 지금 노이즈는 나오지만은 사실 그 노이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매년 이제 중국 고위급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나오는 거죠. 공개 회의를 하면은 사실은 정부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는 정부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정책을 간대라고 이제 좀 시장이 알고 있는데 비공개 회의고 시장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미국과 중국의 좀 여름에 불확실성 요인이 겹치면서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이제 110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97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진 모양새인데 달러 가치가 하락한 배경부터 좀 들어보고 네. 앞으로가 어떨지도 궁금해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승전 정책적. 트럼프예요. 네, 사실 달러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뭐 사실 지속이 됐는데 달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보였죠. 연준이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서 그때 보면은 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1년 내에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시장이 뭐 전망했던 침체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달러가 경기가 강한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달러가 강했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경기가 강하다 보니까는 달러가 강해지고
거기에 많은 해외 쪽의 투자 수요들이 미국 쪽으로 또 투자를 원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 달러로 봤을 때는 계속 강세를 부르는 구조가 나왔던 모습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계속 시장에 변동성을 미치는 게 관세 정책인데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과격하고 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미국 경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확실히 과거보다는 높아진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도 지금 당장에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재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을 보시면은 사실 유럽이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2010년도에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유럽 전체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긴축 재정을 강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역설적이게도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에 반해서 경기는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가 28개국이고 유로존이 19개국이죠. 9개국인데 사실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경제 상황과 문화, 정치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EU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독일이 굉장히 긴축 재정을 강조를 했었는데 독일이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바꾸고 있고요. 독일이 바꾸다 보니까는 뭐 유로존, EU들이 국가들이 재정을 확장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재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년, 30년 가까이 굉장히 경기가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리 인상이 늦어졌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달러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뭐 하나의 화폐로 보지만은 거기에 이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호주 이런 여러 가지 통화들이 이제 묶여 있는 바스켓으로 저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의 화폐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좀 당분간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관세 정책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조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반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똘똘 뭉치면서 경기를 부양하자. 확실히 이제 과거에는 미국과 잘 지내보자 해서 우리 경기를 좋게 만들자라는 생각이었다면은 최근에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잘 지내보자. 근데 이 잘 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화폐의 강세가 좀 나오면서 유로와 달러의 약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드라기가 원래 이제 EU에서 이제 총재였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와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미국은 돈을 풀고 우리는 돈을 안 풀어서 유럽이 이렇게 됐다 이런 보고서를 썼던 걸 본 적이 있어요.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유럽이 바뀌는 와중이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다 이제 빵 한번 네. 해주니까 더 이제 돈을 쓰는 계기가 돈을 됐던 거죠. 쓰는데 이제 모든 명분이 다 생긴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쓰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독일이랑 EU 쪽에서 이제 국방비를 많이 쓰기로 했잖아요. 5%를. 그러면은 결국은 국방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원래 제일 비싼 거 파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U가 뭐 재정을 확장을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국방비를 늘리자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생산이 많고 비싼 무기들이 많은 미국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EU의 이게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확장하는 국방비를 통해서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EU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 특히 이것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써서 국방비 투자를 할게. 근데 이 돈을 갖고 미국산 제품을 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지 말고 유럽산 제품을 사서 우리 좋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들이 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돈을 풀기는 확실하게 풀 건데 그걸 아예 유럽에다 풀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당연히 유럽 쪽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경기도 회복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조금 재정을 안 쓰다 보니까는 재정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경기가 부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시장이라는 건 변곡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계속 돈을 쓰던 나라가 돈을 더 쓴다라고 하면 사실 그 영향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돈을 안 쓰던 나라들이 이제 갑자기 돈을 쓴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분기 성장률 역성장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SLR 규제 완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게 사실은 SLR 규제를 완화하면은 뭐 중앙은행들이 충분히 미국에 대한 국채 매입을 더 늘려갈 수 있다 이런 논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SLR 규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SLR 규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영어로 하면은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은행들은 신용을 창출하는 거죠. 신용을 창출하는데 자기자본이 1이 있으면은 몇 가지 너희가 돈을 쓸 거야. 예를 들면 제가 투자를 해요. 네. 내가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을 거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 갖다가 투자 1000만 원치 하면은 10배를 쓰는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하면은 0.1인 건데 네. 10%인 건데 지금 SLR 규제는 결국에는 은행들이 얼마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나왔는지 좀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점, 부실화 우려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가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고 굉장히 파급력이 커졌던 것 중에 한 개가 은행들이 굉장히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 대출에 대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이 익스포저를 굉장히 확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기준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 했는데 이게 시장에 걱정을 하는 게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규제를 하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걸 억제를 하자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SLR 규제 비율이 5%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총 자본이 100이야. 그러면은 적어도 5만큼의 자기 자본을 쌓아놔라라는 거고 이게 바꿔서 말하면 이제 20배의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연준에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SLR 규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5대2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 내용이 이제 3.5에서 4.5%까지 지금 현행 5%인 SLR 규제의 비율을 3.5에서 4.5%까지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를 빼주는 건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진 않았고 일단 첫 번째가 60일간 너희가 의견 수렴을 해볼게.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볼게. 국채를 빼진 않을 거야. 일단은 국채는 빼진 않고 규제 5%인 걸 낮추기만 한 거죠. 근데 5%에서 지금 3.5%까지 낮아진 것만 하더라도 뭐 이게 추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미국채에서 은행들이 미국채를 0.5조에서 뭐 1.5조 달러까지 더 살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연준이 60일간 의견을 수렴을 하고 60일 뒤에 최종 확정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뭐 그동안 그 상반기 동안에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이 SLR 규제에서 미국채를 빼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위에 SLR 규제에서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는 자기 자본입니다. 네. 근데 분모가 이제 총 얼마나 은행이 돈을 쓰는지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 미 국채를 사면 살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미국채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네. 하는데 미국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을 사면 살수록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미국 은행들이 미 국채를 별로 매수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있는데 네. 요거를 일단 규제 비율을 낮춘다. 거기에 플러스 SLR 규제에 계산을 할 때 분모에 미 국채를 빼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SLR 규제 숫자가 확 높아지는 영향이 네. 있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파생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좀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그럼 그에 반해서 안전한 자산이 미국채에서 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미 국채의 수요를 창출하는 네. 수단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연준 그리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SLR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장기금이 낮추고 싶다. 그거를 이용할 때 SLR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간단하게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준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게 미국 연준 금리가 아니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언급을 했고 이걸 낮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낮추는 것들은 공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수요를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SLR 규제의 완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대형 IB 쪽이 좀 어느 정도 더 자산을 늘리는데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레버리지 비율인 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를 벌었어. 네. 근데 1억을 놓고 10%를 버는 것과 100만 원 놓고 10%를 버는 거는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형은행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대형은행은 1억을 놓고 10%를 버는 거고요. 소형은행은 100만 원 놓고 10%를 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이 SLR 규제의 숫자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분모에 해당하는 그러네요. 총 자산, 그러니까 이게 1억이냐, 100만 원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수익 금액이 달라지는 그러게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